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논의하고 있지만 당명 문제로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돌풍등에 힘입어 국민의힘의 입당 원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여성 1인 가구와 미혼모 모자 가구를 위해 안심홈 3종 세트를 지원합니다. 횡성읍 궁천리 유적 발굴 현장에서 견학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양산시가 석가산 테마특화공원을 조성합니다. 국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논의하고 있지만 당명 문제로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놓고 이준석 당대표와 안철수 당대표 사이에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실무협상단을 통해 합당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당명 문제로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17일 라디오 매체를 통해 국민의당과 통합 논의에서 불거져 나온 당명 변경과 관련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고 그래서 언론에 이야기했거든요. 예. 당명이라는 것이 보통 바꿀 때는 어떤 당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일신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네. 방금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당원 가입도 폭증세이고 당의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당명 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도 안 대표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요. 예. 아마 안 대표께서도 제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에 대한 속도전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은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조속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국민과 당원 모두가 하나의 샐러드 볼 위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측 모두 정권 교체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논의한다는 원칙만 지킨다면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지난 17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을 추진할 실무협상단이 구성됐으며 국민의힘에서는 재선인 성일종 의원을 단장으로 오신환 전 의원과 이재영 전 의원이 참여하며 국민의당에서는 삼선의 권은희 원내대표가 단장을 맡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민의당은 당명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반대를 표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준석 돌풍등에 힘입어 국민의힘의 입당 원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입당 신청자가 갑자기 몰리면서 지난 한 달 사이 당원 가입 온라인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일도 2차례 벌어졌습니다. 6월 11일 전당대회를 전후로 이준석 돌풍이 불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 가입 신청과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당원 가입 신청은 2030 세대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젊은 층의 국민의힘 입당을 인증하는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당직자는 입당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서 당원에 가입하는 온라인 서버가 마비되는 상황도 2번이나 왔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전당대회 직후인 주말 12, 13일 이틀 동안 온라인을 통한 입당 신청자가 8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모든 세대에서 입당이 늘고 있긴 한데 2030 세대의 비중이 과거보다 확연하고 주목할 만하게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도 국민의힘 입당을 위해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지역구에 차려진 당원 홍보 모집 부스에서 입당 원서를 쓰는 시민들의 사진을 연이어 게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준석 당대표는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의 배가 운동을 통해 2만에서 3만 명을 온라인으로 더 가입하게 할 것이라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거의 전무후무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초기의 반짝이 아니라 지속적인 유입으로 되어서 우리 당의 당원 구조가 당원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조성을 가질 때까지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의 출범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지금 이준석 돌풍이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파업을 마무리하고 복귀했는데요. 이에 대한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의 주 원인으로 주목되는 분류 작업을 내년부터는 별도 작업으로 하게 돼 분류 작업을 둘러싼 갈등은 일단락됐는데요. 각 언론사별 의견 살펴봅니다.
먼저 A일보는 내부 갈등을 스스로 풀지 못하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 것에 대해 택배 노사는 둘 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1월 21일 사회적 합의기구가 택배 분류 작업에 대한 택배사 책임을 명시하고 최대 노동시간을 주 60시간, 심야 배송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합의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노사가 그동안 자신들의 몫은 감당할 생각이 없이 상대의 양보만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택배사는 추가 분류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고 노조는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데 따른 어느 정도의 수입 감소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일보는 많은 현장에서는 여전히 택배 노동자들의 분류 작업을 지속하고 있으나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발표한 현황을 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지난 3일까지 17개월여 동안 과로로 사망한 택배 노동자는 21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13일 새벽 한 택배 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노조에 따르면 그는 주 평균 최장 93시간을 일했고 하루 평균 250여 개를 배송했다고 말했습니다. C일보는 1차 사회적 합의가 이행된다면 택배기사 과로사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인데 택배사들은 1차 합의 후 택배비를 150원에서 250원가량 올렸을 뿐 인력 확충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노조로서는 택배사가 택배비 인상으로 이익만 챙기고 택배기사들의 노동 환경 개선에 소홀했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그러는 사이 택배기사 4명이 과로사했고 2명은 뇌출혈로 입원 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므로 택배사들은 기사들의 희생과 시민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택배비 인상에 협조한 것이 코로나19 속 급성장의 배경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택배노조는 16일 열린 택배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 회의에서 잠정 합의안이 도출되면서 현업에 복귀했는데요. 택배 노동자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합의안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가 여성 1인 가구와 미혼모 모자 가구를 위해 안심홈 3종 세트를 지원합니다. 마포구가 마포 여성 안전을 위해 안심홈 3종 세트를 지원합니다. 지원 품목으로는 핸드폰 앱과 연동돼 있는 문 열림 센서, 휴대용 비상벨, 창문 잠금 장치 또는 현관문 이중 잠금 장치입니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 또는 미혼모 모자 가구 중 전세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주택 거주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6월부터 11월까지로 매월 1일에서 15일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마포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제출 서류를 이메일이나 우편 접수로 신청하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은 개별 문자로 통보되며 수령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자 본인이 매월 넷째 주 목금에 수령 가능합니다. 의왕시는 동원대학교와 함께 상호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상돈 시장과 동원대학교 이거우 총장이 체결한 이날 협약을 통해 의왕시 청계종합사회복지관과 동원대학교 노인보건복지과, 호텔조리과가 연계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특별식 지원, 독거 어르신 생일잔치, 학생들을 위한 사회복지 실습도 연계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발전을 위한 협동사업 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학과, 관이 함께 협업을 해서 복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 가시적 효과라든가 또 이렇게 체감 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클 수밖에 없지 않은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들어집니다. 이렇게 도움 주시는 만큼 시에서도 이 복지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더 일하는 지자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시장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과 함께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협력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오늘 협약을 계기로
관악이 협력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K-바이오 랩허브 대전 유치를 위해 세종, 충남과 협력을 약속하고 본격적인 후보지 선정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3개 시도가 K-바이오 랩허브 사업에 대해 함께 참여하기로 하고 구체적 사업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K-바이오 랩허브 유치와 연계해 충청권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대전시는 최근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와 K-바이오 랩허브 대전 유치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중급에 제출하는 우리 시 사업 계획서에는 랩허브 참여 협력 기관이 명시되어 있는데 모두 53개 기관이 대전 K-바이오 랩허브 유치와 구축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가 대전의 랩허브 유치에 적극적인 지지 협력과 동참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전시는 공고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으며 지난 4월 기관과 단체로 구성된 K-바이오 랩허브 추진협의회를 출범하고 지역의 역량 결집에 나섰습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서류, 현장, 발표 평가를 거쳐 오는 7월 중 K-바이오 랩허브 구축 후보지 한 곳을 확정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남구 백운광장 주변 도시철도 2호선과 지하차도 건설 공사를 본격 착수합니다. 이번 공사는 남구청에서 조선대 방면 160m 구간에 걸쳐 시행되며 공사는 총 11개 차로 중 3개를 점유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백운광장은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공사가 장기화되면 시민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돼 점유 구간을 최소화하고 도시철도 2호선과 지하차도 공사를 병행해 공사 기간을 단축할 방침입니다. 백운광장 교차로 주변에 도시철도 공사가 시작됨에 따라 교통이 다소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분들께서는 출퇴근 시간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이나 우회 도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광주시는 시교통정책연구실, 남부경찰서 등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교통처리 계획 등 필요사항을 검토했으며 표지판, 유도표시 등을 설치해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광주시와 코레일이 광주 송정역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규모 주차 빌딩 신축 공사에 돌입합니다. 주차 빌딩 신축 공사는 현 광주 송정역 주차장 부지에서 내년 10월까지 진행되며 공사가 완료되면 현재 401대보다 4배 많은 1,58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시는 송정역 주차 빌딩 신축 공사로 내년 10월까지 주차 불편과 교통 혼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코레일, 광산구 경찰청 등과 함께 임시주차장 운영과 실시간 주차정보 알림 서비스 등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광주시와 코레일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 인근에 6개소 700명 이상의 임시주차장을 마련하고 임시주차장으로 안내하는 색깔 유도선을 설치했으며 시와 광산구는 역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코레일은 승차권 예매 앱을 통해 임시주차장 위치와 주차 가능 잔여 대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은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군수와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의 협약서 서명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평창군의 농업, 축산, 농촌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신규 사업의 상호 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사업은 평창군 노론리 일대 사업비 95억 원이 투입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부지 조성, 단지 내 도로, 용수 등의 기반 시설과 교육장 및 관제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군은 사업 부지의 경사도와 지질 구성 등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 협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횡성읍 궁천리 유적 발굴 현장에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견학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횡성읍 궁천리 유적 발굴 현장은 민원인이 개발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선사시대 주거지 유적이 발견되었으며 반달 돌칼, 석재, 구들시설 등 다수 유물이 출토되었는데요. 발굴 조사는 문화재청 산하 한국문화재단이 주관하였으며 조사기관으로 선정된 한국문화유산연구원에서 구제 발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군은 선사시대 유적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횡성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아 6월 8일과 9일 지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발굴 조사기관 연구원의 현장 설명과 현장 확인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 7조 원 확보를 목표로 한 충북도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의 정부 예산 반영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 등이 목표 달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충청북도가 목표한 정부 예산은 7조 원. 올해 확보한 6조 8,202억 원보다 1,798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충청북도는 내년 7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 부처 예산안에 빠진 사업 반영에 나서고 부족한 현안은 증액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정부 예산 반영에 나선 사업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와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이외에도 천안에서 청주국제공항 복선 전철 사업과 중부고속도로 확장, 청주공항 신활주로 재포장, 중부내륙선 철도 건설 등 32개 사업에 정부 예산 반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달 28일 지역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예산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 여야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수건사업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등 현안 해결을 건의했습니다. 충청북도도 지역 발전을 이끌 주요 사업을 정부 예산에 반영해 추진하겠다며 도정사상 최초로 정부 예산 7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해 막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가 서부 양산 내 디자인공원과 동부 양산 내 평산근린공원에 각각 석가산 테마의 특화공원을 조성합니다. 디자인공원은 중앙에 산지 지형을 활용해 높이 14m의 주봉을 세우고 10m, 13m의 봉우리를 좌우로 배치한 볼록 철자 형태 3봉형 석가산을 조성 중이며 석가산에는 소나무와 진백, 좀눈향 등을 식재해 사계절 내내 풍성하고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디자인공원에는 석가산을 비롯해 생태 연못과 연장 330m에 달하는 계류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평산근린공원에는 연장 약 156m, 높이 약 11m의 석가산을 조성 중이며 기존에 조성된 공원 시설과 연계한 스카이데크, 운동마당, 풍경마당, 어린이 놀이터 등을 올해 12월까지 설치해 시민들에게 보다 완성도 있는 공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포항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소통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바이오 포항 포럼이 출범하며 K바이오 랩허브 공모사업 포항 유치에 힘을 싣는데요. 포항이 바이오 헬스 산업의 거점 도시로 발돋움하며 미래 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포항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민간 주도의 바이오 포항 포럼이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바이오 포항 포럼은 포항 바이오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K바이오 랩허브 포항 유치의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 K바이오 랩허브 포항 유치 토론회에서는 유치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전략 분석을 통해 포항이 가진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K바이오 래퍼브 포항 유치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포항의 4세대 방사광 가속기와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등 구조 기반 신약 개발 인프라를 활용한 차별성 있는 포항만의 유치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또 전문 기술 인력 육성과 오픈 이노베이션 경영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했으며 의과대학 유치를 통한 공동연구 활성화와 래퍼브 초기 정책을 위한 전문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한편 바이오 포항 포럼은 각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상호 지원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아울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향후 시민을 대상으로 바이오 헬스 분야 특별 강연, 시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설, 소식지 및 온라인을 통한 미디어 발간 등 바이오 헬스 분야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 율촌 1산단에 2차 전지 배터리 핵심 원료를 추출하는 공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여수시와 전라남도, 광양시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포스코 HY 클린 메탈은 1,200억 원 규모의 배터리용 유가금속 추출 사업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포스코 HY 클린 메탈은 1,200억 원을 투자해 배터리용 유가금속 추출 리사이클 공장을 2022년까지 신설하게 되면 그동안 해외 수입에 의존해온 배터리용 핵심 부품이 국내에서 생산 가능해지게 됩니다. 여수시가 올해도 인공지능 캔 페트병 자동 수거기 5대를 추가 설치해 자원 순환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추가로 설치된 곳은 국동안 수변공원과 중림 2공원, 문수 대성베르힐 등 총 3개소로 인공지능 캔 페트병 자동 수거기가 총 24대로 늘었습니다. 이용 방법은 스마트폰 어플 스토어에서 슈퍼빈을 다운받아 회원가입 후 사용하시고 포인트의 현금 전환은 슈퍼빈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장애인 사회복지사에게 비하 발언과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강석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릴 적 사고로 뇌병변장애 5급 판정을 받은 사회복지사 A씨. 전북 진안군의 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서 3년째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장애인 비하 발언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월급 이야기하면서 저의 핸디캡 이야기. 그럼에도 뽑았는데 매번 혼날 때마다 들었어요. 어느 직장이든 자기 직장의 배우자를 부르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걸 남편 배우자를 불렀다는 그 사실이 저한테는 정말 큰 수치심이고 큰... 해당 시설의 책임자인 비원장이 A씨에게 수시로 핸디캡이란 표현과 함께 채용한 것에 감사하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결제를 하지 않고 한두 시간씩 세워놓는 등 인권 침해와 갑질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또 A씨의 남편을 불러내 A씨가 업무가 미숙하고 직장 내 불화를 일으킨다며 알아서 잘 생각하고 판단하라는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최근 전북 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연이어 터진 갑질 문제로 전북도와 각 시군에서 전수조사를 나섰지만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군에서는 현장지도라는 명목으로 주의를 줬는데 이를 들은 비원장이 직원들을 불러 2차 가해를 했다는 겁니다. 익명을 보장한다고 해놓고 이거 썼냐고 취조하는 거죠. 취조하고 또 그러면 안 썼으면 누구한테 말했냐. 말해라. 사실상 전수조사와 현장지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원장님이야 전체 직원들 같이 대화를 한번 했습니다. 진안군 관계자는 해당 시설에 가서 비원장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면담과 대화를 통해 해결했다고 설명했지만 당시 피해를 받은 직원은 공황장애가 심해져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해당 시설 관계자는 남편을 불러낸 것에 대해선 A씨를 뽑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며 남편에게 사과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건 제가 잘못했다고 하죠 그러면. 그건 내가 선생님한테 사과할 필요는 없는 거고 내가 그 남편분에게 사과를 해야 되겠죠.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기억이 안 나지만은 설령 그거 얘기를 했다라고 해도 어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불이익을 줬다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사회적 개인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돕는 사회복지사. 이들을 돕기 위한 손길 또한 절실합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정읍시가 샘고울 떡 어울림 플랫폼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자세한 내용 양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시가 샘고울 떡 어울림 플랫폼의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샘고울 떡 어울림 플랫폼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대표 문화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읍시는 떡 관련 메뉴 개발과 창업 교육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광객이 몰려드는 관광 거점으로 탈바꿈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유진섭 시장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과가 하나씩 결실을 맺고 있다며 떡 어울림 플랫폼을 통해 침체한 떡 산업 분야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기술력과 경제력 확보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양호정이었습니다. 무주군이 전북 도지사배 마스터스 자전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무주군이 전북도 지사배 마스터스 자전거 대회를 열었습니다. 전북 자전거 연맹이 주최하고 도체육회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각 시군 자전거 동호인 등 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대회는 황인홍 무주군수의 시청과 함께 오전 8시 30분 무주 구천동 주차장을 출발해 리조트 삼거리를 거쳐 구천동 주차장까지 39.8km 구간으로 진행됐습니다. 무주군 관계자는 현재 자전거 대회를 치르기에 가장 적합한 고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도로 정비, 코스 개발, 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양호정이었습니다. 문화 소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석조전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코로나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과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 모두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악회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와 송지원, 비올리스트 이한나와 김규리가 베토벤의 비올라와 첼로를 위한 이중주 안경, 멘델스존의 현악 5중주 제2번 등을 연주하는데요. 23일 오전 10시부터 덕수궁관리소 누리집에서 선착순 무료로 예약 신청을 받습니다. D&B 건축사 사무소의 문학빌리지가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국제설계공모전 당선작으로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건축가협회와 함께 진행한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국제설계공모전 당선작으로 D&B 건축사 사무소의 문학빌리지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선작 문학빌리지는 마을의 모습을 소재로 한 건물 외관과 문학 주제 공간, 작가 기념 공간 등으로 구성된 내부를 관람객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했는데요. 심사에서 인근 북한산과 은평구 예술인마을 등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연극인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는 제12회 서울 청소년 연극축제가 열립니다. 제12회 서울 청소년 연극축제가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대학로 후암시어터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축제는 고등학교 연극 동아리가 참가하는 경연대회, 배우를 꿈꾸는 청소년을 위한 독백 경연대회, 예비 연극인을 위한 특별 강연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축제에는 서울 지역 12개 고등학교 연극 동아리가 참가하며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은 3개 동아리는 충남 공주 전국 청소년 연극제 서울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최근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여름 날씨가 이어지면서 오염된 물이나 식품을 매개로 한 감염병 발병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보건당국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종류별로는 장염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가장 많았는데요. 질병청 관계자는 하절기에는 온도와 습도가 높아져 세균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살모넬라 감염 등이 증가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음식은 충분히 익히거나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 뉴스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